네, 안녕하세요. 2020 서울 지식이음 포럼 첫 번째 발제를 맡게 된 파주중앙도서관장 윤명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26년 차 사서입니다. 제가 오늘 대체 불가능한 사서의 비밀이라는 주제의 포럼의 발제 내용은 위기에서 기회를 만드는 사람들, 사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 발제 내용은 이렇게 되겠고요.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저는 위기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2016년도였을 겁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처음으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기술들이 사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 미칠 커다란 영향을 가히 혁명적이다 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일자리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2020년 일자리는 710만 개가 사라질 것이고 21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이다. 그래서 500만 개의 일자리가 2020년에 사라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직종의 일자리들이 대체되고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인가라고 연구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두 분이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이 자료는 많은 자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책에 인용이 됐는데 저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컴퓨터로 대체 가능한 직업의 우선순위를 매겼고 거기에서 가장 먼저 대두되는 것이 바로 텔레마케터 99%. 거기에 쭈루룩 내려가서 보시면 11번째의 사서 보조원, 라이브러리 테크니션이라는 용어로 번역돼서 나오는 그 직업군도 99%, 그리고 라이브러리 어시스턴트라는 사서 보조원은 98%, 그리고 라이브러리원은 65%가 대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학자가 다시 연구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한국 표준 직업 분류 구분 9개의 직업군으로 나눴을 때 이 704개의 직업군을 다시 다 카테고리 했더니 사무 종사자 그룹이 30%, 그리고 두 번째가 장치 및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부분이 23%, 그리고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그룹도 18%나 대체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30%하고 18%를 더하면 48%거든요. 이 48%의 직업군에 속하는 대부분의 직업들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높은 스펙의 지적 노동자 그룹에 해당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는 로봇이나 기계가 대체 가능한 직업은 단순 반복적인 육체 노동에 훨씬 더 빨리 대체 가능하다고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의하면 사무 종사자라든지 전문가나 관련 종사자 그룹 무려 48%도 로봇, 즉 컴퓨터 기술로 대체 가능한 직업군에 속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앞으로의 직업의 변화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 이외에 지적 노동자 그룹, 즉 인간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생각했던 일자리에서도 직업 변동을 갖고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정형화된 업무, 중간 수준의 전문성을 가진 업무도 포함된다. 즉 사서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라는 것들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외부의 인식과 더불어서 잠깐요. 여기 하나 더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직업의 이동이라는 책에 보면요. 신상진인 사람이 커리어 전문가인데 직업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30년 내에 급격히 감소할 직업 후보로 사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의한 사서라는 직업의 핵심 업무는 수많은 자료들을 수집해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정리하고 보관하는 일이다. 그래서 컴퓨터나 기계가 쉽게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사서가 외부에 의해서 어떠한 직업군으로 인식되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외부의 인식과 더불어 우리 내적인 통계 자료를 보겠습니다. 도서관의 방문자 수, 도서관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방문자 수 계속 줄고 있어요. 대출 건수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서 성인
성인의 독서율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데이터들이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한테 위기의식을 갖고 오게 하고 있고 우리의 직업군들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라는 상황들에 우리가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올 초에 사상 초유의 코로나 사태는 그나마저 공간의 이점을 갖고 있었던 도서관의 그 장점까지도 앗아갔습니다. 도서관은 2월 이후로 2월, 5월, 8월 지속적으로 문을 닫고 열고 여전히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최근 20년대 도서관을 많이 지었어요. 각 자치단체장들이 나올 때마다 도서관 몇 개 건립이라는 공약을 내세우고 도서관이 많이 늘어났고 도서관이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여가생활의 보금자리였고 안식이었고 위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서 책을 볼 수 있는 매우 기묘한 일상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이 중요한 시점에 도서관이 일시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얘기하기 시작해요. 도서관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도서관 이렇게 많이 지어놓고 운영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이 재난 상황에 문 닫고 뭐 하는 거지 도대체? 재난 상황에서 도서관의 역할은 뭐지? 사회적 책임은 뭐지? 도서관은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라고 몰아치면서 묻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내몰려 있는 사회적 시선 앞에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서관의 사서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도서관의 역할이 무엇이길래 우리는 재난 상황에서 이런 대적과 이런 시선에 몰려 있을까?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도서관은 1950년 이후 일제로부터 도서관을 환수받아서 아주 주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들이 공부하는 공간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의 70% 이상의 도서관들은 공부방 공간을 통해서 사적 점유의 공간, 정숙해야 될 공간, 매우 조용해야 할 공간으로 인식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문을 열어야 되고 휴관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요구들을 끊임없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90년대 후반부터 전국 독서교실을 시작으로 해서 각 자치단체 도서관들은 어린이 독서교실, 청소년, 성인,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는 시민들의 독서 생활, 문화 향유, 평생교육의 배움터로서 도서관이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선 4기 이후 2010년도쯤이 되겠죠. 만남과 소통, 자아 실현의 활동, 문화 향유를 위한 음악회, 전시회, 발표회 등을 개최하고 낮이고 밤이고 주말에도 열려있는 평생의 배움터로서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 센터로서 발돋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역 이슈와 현안, 관심 주제를 논의하고 함께 배우는 토론장이며 생각하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만들어가는 활동과 실천의 공간으로 변화와 성장을 거듭해 온 곳이 바로 우리나라 도서관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공공성이라고 우리는 배워왔고 그것을 지금까지 실천하느라고 애쓰고 있습니다. 공공성이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 전체 누구나에게 지식정보의 접근의 공평성을 보장하는 가치입니다. 기술혁명이 시작되고 4차 산업혁명이 있는 지금의 시대에도 이 공공성의 가치는 우리가 지켜내야 하고 실천해야 할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소장하거나 소장하려는 자료 검열을 거부하고 이용자의 자유로운 정보 이용과 접근권을 보장하는 지적 자유의 정신을 실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도서관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문제 해결을 위한 매체와 정보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학습하고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대의 변화에 맞게 필요한 능력들이 많잖아요. 예전에는 글자를 배워야 했고 컴퓨터를 배워야 했다면 지금은 보다 더 나은 디지털 활용 능력이 생존의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들을 가까운 곳에서 배우고 익히고 학습할 수 있는 배움터로서의 리터러시의 증진의 기능을 하는 곳이 바로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불가피하게 많은 이용자들의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의 정보들을 소중하게 다루고 소중하게 비밀을 보장하고자 하는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것 역시 도서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 모든 것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미래 세대가 알 수 있도록 인류의 기록물을 잘 보존해서 미래에 전승하고자 하는 도서관 정신이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의 조건을 아우르는 그 이유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상의 공간으로 도서관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도서관이 민주사회의 기본 토대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축적된 정보와 자원을 통해서 자발적 학습이 일어나고 타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서 활발한 소통이 일어나서 협력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즉 미래를 만들어가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서관은 정보를 통해서 알게 된 알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원이 되도록 지원하는 공공재로서 역할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도서관의 역할을 잘 살펴보니 지금 다시 새로운 시대에 더 절실히 필요한 도서관의 역할이 무엇인지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도서관이 문이 닫히니까 도서관 문을 빨리 열어주세요. 도서관이 없으니까 너무 불편합니다. 도서관이야말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간으로 문을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목소리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한혜정 교수님은 팬데믹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 상황 그리고 기후 이상 혐오 사회 이 사회에서 자발적 시민이 어우러지고 행복하게 작당하는 제3의 공간으로 사람 중심의 문명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 바로 도서관이다. 그리고 요즘에 TV만 틀면 많이 나오는 그 건축 교수 있죠. 유현준 교수도 얘기했어요. 이 언택트 시대에도 여전히 관계 형성은 중요하더라. 이 관계 형성의 공유주로서 재택근무로 인해서 많이 비어 있는 상업 공간이 도서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누구나에게 열린 관계망으로 소통과 교류를 촉진하는 열린 공동체로서의 도서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쏟아지는 정보가 많고 여기에서 더 필요한 것들은 나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큐레이션해주는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더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도서관은 더욱더 지식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갈수록 기술의 확장으로 인해서 디지털 격차가 심해지는데 이 상황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촘촘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각종 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디지털 약자의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디지털 포용으로 실천하는 곳이 바로 도서관이더라. 그래서 오히려 새로운 시대에 더 절실히 필요한 도서관의 역할을 상기할 때 바로 거기에 위기에서 기회를 만드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서는 어떠해야 하는가? 사서의 역할을 아까 앞에서 직업의 이동이라는 저자가 말했던 것처럼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보존하는 일인만 하는 것이 사서의 역할인가요? 그것은 이 옆에 보시면 정보원을 축적하는 단계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축적된 정보원을 매일 일상으로 도서관을 드나드는 주민들에게 연결해 주는 일, 이것이 바로 사서의 아주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역 주민의 정보 요구와 요구하는 정보원을 연결하기 위해서 대출 반납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정보 서비스 업무를 시행을 해왔고 그것은 아주 능동적이고 섬세한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뭔가요? 모르지만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정보 문제는 무엇이죠? 정보를 얻는 데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럼 정보 문제는 개인의 지식과 환경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죠. 앞으로 사회가 더 불확실하다고 얘기해요. 앞으로 가보지 않은 세상을 겪어야 한다고 얘기해요. 그럴수록 더욱 필요한 게 정보입니다. 그리고 개개인이 겪는 정보 문제는 훨씬 더 다양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확실한 사회일수록 정보 서비스, 사서가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는 더욱더 커스터마이징 되어야 합니다. 더욱더 개별화돼야 되고 더욱더 한 명 한 명의 니즈와 요구에 맞춰서 서비스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매우 섬세해야 되고 상호작용에 의한 신뢰가 구축된 상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여야 되고 하물며 그것을 가까운 공공도서관에서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도서관이고 사서의 역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서관에 오는 이용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로 적극적으로 나가서 도서관에 오지 못하는 이용자의 장애 요인을 파악하고 그들과의 촘촘한 관계망을 구축해서 지역사회 문제에 깊숙이 관여해서 적극적인 레퍼런스까지 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도서관이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는 사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서의 역할에서 첫 번째는 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자신의 역할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책이나 정리하고 보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축적된 정보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연결해 주는 일, 연결자의 커넥터이고 촉진자이고 때로는 기획자이고 때로는 조직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현재의 도서관 조직은 유연하고 창의적인 조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평생 직장에 주는 안이함에서 벗어나서 이용자 중심의 수평적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용자를 만나는 것이 사서라면 누구나 일상적 업무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이 되어야 되고, 개별 업무가 병렬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협업의 일상화가 이루어지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이 이제 더 많이 발달한대잖아요. 사서의 업무 중에서 어떤 부분을 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지, 기계가 더 잘할 수 있는 업무는 무엇인지, 이걸 배치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경영자로서의 마인드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분에 기계를 놔야 될지를 알려면 전체 업무의 프로세스를 알아야 되고, 도서관이 돌아가는 흐름을 알아야 되고,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작동하기 위한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도서관에서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서입니다. 각종 데이터들을 IT 기술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시스템을 설계하고 지시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각 단위마다의 이견을 조정하고 하나의 아젠다를 설정해서 도서관이 국가적 문제 해결의 주요한 교두보가 되도록 실천하도록 하는 강력한 리더십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하니까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네 라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획득할 때 우리는 좀 더 필요한, 앞으로의 미래 세대에도 필요한 직업군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저는 사서의 태도, 그리고 사서의 능력, 그리고 사서의 실천 지침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서의 태도, 이것을 작성하면서 많이 고민했는데 이거 젊은이들이 되게 싫어하는 용어만 다 있다고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세 가지 태도가 있어야 뭔가 하나라도 변화에 실마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적어봤습니다. 먼저 다양한 역할이 변화가 돼요. 현장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거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제 영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 막연함, 이것과 동시에 현재의 상황에 대한 답답함이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이 답답함을 좀 뚫고 일어나는 변화의 의지, 변화에 대한 절실함이 좀 커야 뜻이 있는 곳의 길이 보이고 조직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의지들을 같이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급쟁이로 남을 것이냐, 도약하는 사서, 미래를 만드는 주체적 사서로서 자신을 인식할 것이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졌다 그러면 이것들을 어떤 장벽에도 굴하지 않고 좀 같이 헤쳐나가는 집요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전략적으로 어떤 것들을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도 면밀함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능력을 키워나가야죠.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계속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서로서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정보 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능력을 끊임없이 배우고 학습해야 됩니다. 특히나 변화하는 환경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 더욱 중요하고 보편적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와 정보기술, 정보원이 될 자료 등 지식과 정보기술을 습득하는 능력, 그리고 아무리 도서관에서 열심히 일해도 밖에서는 여전히 도서관이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자꾸 얘기해요. 제가 26년 동안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서한테는 말하고 쓰고 그다음에 읽고 쓰고 말하는 능력, 즉 표현하고 소통하고 설득하는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야 할 대상에 대한 이해, 교감, 그다음에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친교 능력, 상호작용 능력, 매우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사서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단일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결코 어떤 성과도 끌어낼 수 없습니다. 도서관이 하는 일들은 각각의 능력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됐을 때만 성과를 낼 수 있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동료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협업 능력이 저는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 속에서도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필요하겠고, 또 조직 밖에서도 지역사회라든지 타
전문가 그룹들과 끊임없이 연계하고 협력 통해서 도서관의 역할들을 실현해내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럼 어떤 실천을 해야 될까? 읽어야 됩니다. 자료를 읽고 시대를 읽고 사회를 읽고 그래서 변화를 감지해라. 지역사회의 요구를 읽고 시민의 정보 요구를 읽는 것들을 일상적으로 수행해야 된다. 그리고 만나야 됩니다. 언택트 시대에도 컨택트는 전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방식들이 있겠죠. 시민이 있는 곳으로 가라. 시민은 민원인이 아니라 도서관 운영의 파트너다. 방문 이용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사무실보다는 자료실로, 잠재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는 도서관 안이 아니라 도서관 밖으로 지역사회로 가서 지역사회 그룹들과 여전히 도서관과 낯설어 하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서 관계를 만들고 그들이 도서관 이용자로 될 수 있게끔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소통도 중요하고 비대면 통해서 상호작용의 그 관계의 폭들, 관계의 밀도 역시 계속 증진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과 만나서 축적된 정보와 도서관의 자원과 연결된 경험을 기록해야 됩니다. 현장에 가보면 매뉴얼 얘기 매우 많이 합니다. 기록이 축적돼서 일관된 것들이 발견될 때 매뉴얼은 만들어집니다. 매뉴얼은 어떤 연구자나 학자나 교수님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구체성을 갖고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것들은 공유해야 됩니다. 동료 간에도 공유하고 비전문직 직원들과도 공유하고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공유해서 우리가 준비된 건 여기까지인데 시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묻고 대답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닥친 과제 해결의 파트너로서 시민들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일자리의 변화는 예고된 것입니다. 늘어나는 직업이 있다면, 사라지는 직업이 있다면 또 새로 생기는 직업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을 잘 활용하여 이 시대가 요구하는 도서관의 역할을 탁월하게 수행하여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느냐, 아니면 20, 30년 내에 없어질 직업이 될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서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 문화융복합 아카이빙 연구소의 전임연구원으로 있는 박태연이라고 합니다. 방금 발표에서 관장님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말 열정적으로 전해주셨는데요. 저는 연구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도서관 내부가 아닌 외부자의 입장에서 제가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를 소개시켜 드리게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주제를 들었을 때 저는 이 발표의 제목을 언택트 시대의 사서라고 지어봤습니다. 그만큼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그다음 거기에 대응하는 도서관의 환경들, 그다음 최근 코로나19 이슈와 관련한 사서분들의 어떤 노력, 외부자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 중에 1, 2번은 이미 이제 관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넘어가고 제가 수행한 2가지 연구를 소개시켜드리는 그래서 3, 4장 위주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광풍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체감하실 것 같아요. 2016년 초반에 클라우스 슈밥의 발언을 계기로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을 두게 됐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여러 정책 혹은 언론에서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 4차 산업혁명을 여러 가지 기술 기반의 정책을 그래서 기술이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줄 것인가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요. 기술 기반이라고 했을 때 이제 대표적인 키워드들은 ICT,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등등이 있겠죠. 이런 기술들은 따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서로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갖게 되는데 그 핵심 위치에는 이제 빅데이터가 있겠습니다. 빅데이터를 가지고 맞춤형 서비스라든지 비용 절감, 니즈의 발견 혹은 일반적으로는 미래 예측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특히 도서관에서 기술 초반에서부터 활발하게 적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 외에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은 도서관 환경에 점차 적용이 되어 가고 있고요. 스마트 디바이스라는 이용자 체험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 레벨에 있는지를 분석을 했을 때 국내는 적어도 2단계 정도 수준으로 분석이 됐었고, 그 외에 또 다른 이슈로는 주로 수도권에 조금 더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는, 그래서 지역적 격차도 이제 우리가 좀 논의를 해볼 이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빅데이터로 우리가 미래 예측을 주로 많이 하게 되죠. 그렇지만 모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 아니면 혹은 예측 불가능한 미래는 어느 정도일까?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최근에 우리 전 세계의 사람들의 일상을 바꾸고 있죠. 이 코로나19 과연 예측이 불가능했을까?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는 2019년에 몇 개월 전에 발발의 몇 개월 전에 도상훈련을 이런 너무나 비슷한 흡사한 상황을 대상으로 모의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측의 범주에는 존재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 보건의료업계는 이미 이 바이러스 상황을 이제 앞으로 계속 유지되고 확산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이러스 뉴노멀 시대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국내는 이제 그 바이러스 발원지에 인접한 국가로서 굉장히 선제적 대응을 나름 성공적으로 진행을 해오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도서관도 단체적으로 대응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실제로 보시면은 심각 단계가 2월 말에 격상되면서 그 전후로 전국의 공공도서관이 무기한 폐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동안 정말 격동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대응과 관련해서는 그 짧은 기간 동안 도서관과 관련한 뉴스 보도가 어떤 보도가 주로 있었느냐를 한번 내용을 분석을 해봤고, 그다음 그 이용자들은 코로나 시대에 도서관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트윗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결과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우선 도서관 관련 뉴스는 국내에 최초 보도가 된 2019년 12월 31일부터 이제 상반기로 잡아서 주요 뉴스를 선정해서 그 내용을 분석을 해본 결과, 도서관과 관련해서 2월 22일 날 폐쇄가 결정되면서 관련 보도가 급증을 했고요. 그다음에 6월까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주요 키워드를 이 밑에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가장 많이 언급이 된 키워드가 언택트였습니다. 요즘 많이 얘기를 하시죠. 부정사 언의 컨택트를 합성한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비대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서관에 대한 보도들이 주로 언택트 혹은 비대면, 사회적 거리, 장기화, 일상화 등의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현장에서 사서분들은 이미 이 언택트의 상황의 장기화를 대비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관련 뉴스를 가져와 봤는데, 비대면 서비스로 인해서 이용이 많아진 여러 매장이나 유통 채널에 도서관이 포함이 되어 있고, 초반에 이제 3월 정도에는 실제로 전자책 이용률이 눈에 띄게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그 보도가 이제 월별로 변화가 어떤지를, 주요 키워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초기 2월 말 3월 중에는 주로 온라인 서비스, 주로 전자책과 관련한 보도가 주를 이뤘다고 하면, 그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 비대면 서비스를 많이 다루고 있는 뉴스가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 말은 도서관에서는 그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 서비스를 활용하는 쪽에서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용자들은 그럼 도서관에 대한 언급을 할 때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한번 또 살펴봤거든요. 우선은 기간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대체적으로 전국의 모든 공공도서관이 폐쇄를 비대면 서비스만 하는
그 시기, 그러니까 3, 4월을 기준으로 그 전년 2019년 3, 4월과 2020년 3, 4월에 언급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양상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주요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 주로 증가를 했는지, 어떤 단어들이 감소를 했는지, 그다음 어떤 단어들이 새로 등장을 했는지 등등을 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주요 시사점은 우선 코로나가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만큼 도서관은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 전자책 온라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굉장히 특이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점이 이 공간이었어요. 공간에 대한 이슈들이 이용자들에게 주요 이슈로 부상을 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기존 차세대의 새로운 서비스를 원한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었고요. 이벤트, 행사, 대면 관련한 그런 용어들은 당연히 빈도가 좀 낮아졌습니다. 하나는 워드 키워드를 보시면 2019년과 2020년에 굉장히 주요 키워드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그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사서에 대한 언급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서에 대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면 가장 이제 뜨거운 화두 중에 하나가 일자리의 변화였죠. 그래서 고용구조의 변화가 기술의 영향을 얼마나 받을 것이냐에 대한 매우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는데 그 중에 사서들도 많이 관심을 가진 분야예요. 그래서 저도 강의 시간에 학생들과 많은 얘기를 했던 주제이기도 한데요. 몇 년 전이었어요. 그 신문사, 언론사에서 이런 사이트를 이제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업의 미래라고 해서 그 어떤 직업을 입력하면 그 직업이 20년 후에 몇 프로 줄어들 것이고 얼마의 돈을 받을 것이고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할 것이다 라고 수치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것을 보는 입장에서는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 서비스의 원데이터는 좀 전 발표에서도 소개되었던 옥스퍼드 대학교의 2013년 연구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903개의 직업군을 대상으로 컴퓨터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그 수치화한 리스트였었는데요. 소개된 것처럼 도서관 관련 직군들이 몇 개 정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도 테크니션은 굉장히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었죠. 그러나 이 비관적으로 이 직업의 변화를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외에 관점을 가지고 있는 연구들도 존재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한국고용연구원에서 2016년에 비슷한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업무를 그 직무 역량으로 구분을 해서 먼저 대체 가능성을 수치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 기초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힘을 들이게 되는 신체 능력은 많이 대체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연구에 따르면 직업군 중에 오히려 이 사서직과 연구직은 오히려 저위험군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질 가능성이 평균보다 좀 낮은 직업군으로 얘기가 되고 있죠. 이런 맥락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사실은 당장은 먼 미래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당장은 그 직종의 변화라기보다는 직무, 그러니까 그 직업을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태스크들의 변화가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관점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 공공도서관 사서의 직무 분석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들을 이제 8가지 분야로 구분을 해서 각각의 분야가 얼마나 컴퓨터의 영향을 많이 받는지를 분석을 한 결과표인데요. 여기는 2가지 분석이 있어요. 업무 난이도가 상중하로 어느 정도인지와 그 컴퓨터로 어떻게 얼마나 대체되는지의 상중하예요. 근데 이 결과를 살펴보시면 대략적으로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는 기본적으로 저숙련,
단순 반복 업무는 당연히 컴퓨터로 대체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기본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사서와 관련한 여러 직무들을 살펴봤을 때 업무 난이도가 높은 업무도 컴퓨터가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는 그렇게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더 위기의식을 단적으로는 느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업무 난이도가 높은 직무가 자동화가 되면서 사서들은 그 외의 시간을 그 업무 과중에서 좀 해방되면서 그 외에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얻게 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대체 가능성만 따져봤을 때는 사실은 데이터 분석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다음에 운영 기획 능력 같은 그런 구체적인 직무들은 실제로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았을 때 차세대 사서들, 그러니까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서라고 표현을 했는데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이제 언택트 시대의 사서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제가는 자의적으로 역할을 부여해봤는데요. 창의적 선두자, 문화 기획자, 컨텐츠 관리자, 데이터 분석가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상단의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굉장히 대면 서비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한, 그리고 창의적 역량이 필요한 업무 직무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하위의 두 가지는 디지털과 관련한 여러 기술적인 능력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에 어떤 사서가 어떤 역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냐를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으나 적어도 저기에 포함되어 있는 역량들은 최소 기초 역량으로 여겨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언택트 시대를 맞아서 도서관 현장에서 사서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를 제가 조금 이렇게 모아서 소개시켜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반의 대응이었죠. 기존 장서의 대출 반납을 비대면화하는 식의 언택트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 배달, 택배, 드라이브스루, 워킹스루 이런 것 도서관에서 제공하면서 보도가 많이 됐었죠. 그다음 기존 이제 이용률이 높아진 전자책과 관련해서 그 이용 지원을 확대한 서비스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집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준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서가 주체가 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래서 좀 더 창의적인 역량이 많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서분들이 필사, 특강을 진행하시기도 하고 팟캐스트를 운영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기관에 따라서는 TF팀을 만들어서 향후에 이런 서비스 개발을 중점적으로 하는 기관도 많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없는,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분야였는데요. 바로 공간의 문제였어요. 사실 이 공간의 문제는 도서관이라는 기관 자체가 불특정의 다수의 밀집이 이루어진다라는 맥락에서 코로나19 시대에 굉장히 위험하게 인식이 될 수가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코로나 이전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이 O2O라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융합되는 상황. 그래서 미래에는 사람들은 이제 기존 공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뀔 것이다 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서관도 마찬가지겠죠. 대표적으로 그 VR, AR을 통한 가상 투어 서비스는 이미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북드라이브라고 하는 하나의 부스를 만들어서 그 대면을 최소화하면서 대출 반납을 해주는 서비스들도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소개하지 않았지만 도서관 관련 보도가 이제 그 3, 4월 이후에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었어요. 그래서 도서관 공간이 현재는 이제 이용자가 이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그 호흡기 전담 클리닉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사례가 많이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 발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의견을 주시면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협회 김묘은입니다. 앞에서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사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제 시간에는 그럼 사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배워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거 중심으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서관이 처음에 설립됐을 때는 어떤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종교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는 곳이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모든 시민들이 같이 그 도서관에 있는 정보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시민들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책이 대량으로 생산이 되고 보급이 되면서 더 많은 도서관들이 이제 생기게 됐는데요. 이제 이렇게 도서관이 발달한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도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초기 도서관은 어떤 행정과 종교 요구에서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도서관이 책을 보관하는 곳이었는데 지금의 도서관은 그렇지 않죠. 어찌 보면 이제 지식을 나누는 그런 곳이 됐습니다. 아이작 뉴턴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내가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선행 연구자들의 그런 연구 결과를 공급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 연구 결과를 통해서 그들의 도움으로 이런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 있었던 거지, 만약에 그런 결과가 없었다고 하면,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없었다고 하면 다른 과학자들도 똑같은 내용을 100만 번 실험을 해봤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도서관은 많은 과학자 아니면 그 학자 선생님들에게 아주 중요한 거인의 어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부터는 도서관급의 도서관 수준에 달하는, 아니면 도서관보다 더 좀 뛰어넘는 그런 거대한 거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곳에 많은 지식들이 무료로 공급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하나의 정답을 빠르게 맞추는 그런 인재가 필요했다고 하면 지금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다양한 해답을 찾는 그런 인재가 필요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하나의 정답만 가지고는 살아남기가 힘들고 하나의 정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게 됐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세상이 열려 있게 되면서 하나의 정답만 알고 있는 사람은 경쟁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려야 되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앞에서부터 이미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지식만을 위한, 지식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게 됐죠. 이렇게 다양한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나온 이 다양한 기술들을 잘 활용하면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 이제 코로나라는 걸 겪게 됐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도서관들이 그 공간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 됐는데요. 근데 이 코로나가 그렇게 빨리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빨리 끝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지금 코로나19라면 또 다른 형태의 그런 변종이 나올 수도 있고 이와 같은 전염병이 계속해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도서관, 그리고 도서관에 있는 사서들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두 번째 섹션에서 도서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할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도서관은 디지털로 변화된 시대의 미래 도서관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은 모든 사람들의 세상의 모든 지식과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어야 하고요. 도서관은 누구나 지식을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지식별 적합한 형식과 미디어로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지식을 배우는 공간을 넘어서 사람들과 지혜를 키우고 그런 지혜를 나눌 수 있는 플랫폼. 네, 공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플랫폼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면 이러한 도서관에서 사서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까요? 지금 현재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서의 기준입니다. 고등교육기관에서 문헌정보학을 이수하고 각종 도서관 및 정보기관에서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문헌을 수집, 정리, 보관하고 대출과 필요 정보를 서비스하는 사람. 네. 그런데 이런 문헌 정보학을 스스로 학습하는 기계가 있다면 앞의 내용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죠. 이런 내용만 보면 사서는 곧 인공지능 기계한테 밀리겠네, 이렇게 대체되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서가 하는 일이 단순하게 물론 단순한 일은 아니죠. 네, 이 일만이 아니더라고요. 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도서관 사서 실무, 이 책을 보면 사서는 디자이너이면서 영업 관리도 하고 마케팅 기획도 하고 도서관 안내도 하고 뭐 디스플레이 디자인도 하고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서는 디자이너도 아니고 기획자도 아니고 마케터도 아닙니다. 그쪽 영역은 전문가들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인데 그쪽 영역까지 해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전문성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사서는 이런 일들까지 다 해야 되는, 오죽하면 사서라는 직업이 사서 고생하는 게 사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겠습니까? 네, 이제 이런 일을 성실하게 수행한다고 해서 다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문성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네, 그런 전문성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네,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영역은 사서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상황인 거죠. 네, 하나의 예를 들면 방송국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방송국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PD가 필요하고 카메라 감독, 조명 감독, 그리고 뭐 작가도 필요하고 거기에 출연진들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인건비의 부담이나 제작비의 부담 때문에 이런 비용을 점점 줄이는 추세이죠. 하지만 유튜버를 한번 생각해 보면 혼자서 다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전문 매니지먼트사가 있는 그런 유튜버들도 있지만 대체로 유튜버들은 자기가 스스로 기획하고 본인이 직접 출연하고 본인이 촬영하고 하물며 거기에 해당되는 CG까지도 다 하는 추세이죠. 그렇게 혼자 하면서도 방송국보다 훨씬 더 효율이 높고 돈을 더 많이 벌기도 합니다. 네, 바로 디지털이 있기 때문인데요. 21세기 사서에게도 이런 디지털 역량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도서 및 연구 데이터를 관리하고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이용자 경험 가치를 증대시켜주는 그런 창작 활동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요. 빅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해서 이용자가 지혜를 얻기 위한 컨설팅을 해준다거나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다른 도서관에 있는 사서 또는 다른 기관과 같이 협업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사서는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도서관의 검색 트렌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사서의 검색 트렌드는 별 변함이 없습니다. 하물며 2018년도에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 사서 교사를 배치하겠다, 의무 배치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 좀 약간 놀랬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정책이 나오면 그때 급상승했다가 서서히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추세인데 정말 그때만 반짝했었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어찌 보면 물론 이 트렌드, 검색 트렌드가 모든 것들을 다 증명해 보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사서에 관심 있는 사람, 네, 사서를 검색하는 검색량이니까요. 사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거나 사서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 수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을 바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현재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 됐기 때문에요. 그동안 도서관을 비롯해서 질적, 양적으로 도서관과 사서들이 꾸준히 성장을 해왔죠. 이런 성장하는 추세에서는 추가할 것만 고민을 하면 됩니다. 몸집을 부풀리면 되니까요. 지금 우리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 고민만 하면 되는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 지금 우리는 두 발 연타를 맞은 건데 이 상황에서는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죠. 변화의 시기에는 유지해야 될 것과 그리고 버릴 것이 존재합니다.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도서관이라는 곳이 공간이라는 곳에 공간이다라고만 생각한다는 것, 이것도 버려야 될 것이고요. 사서는 책으로 된 종이로 인쇄된 아니면 그런 도서관에 있는 정보를 잘 큐레이션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도 버려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걸 버리게 되면 어떤 걸 추가해야 될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서에게 필요한 사서가 추가해야 되는 것, 그다음에 도서관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뭔가 장려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거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만든 디지털 리터러시가 무엇인지, 뭐 앞에 토론 시간부터 마지막 발표 시간까지 총 2시간 동안에 만들었던 결과물인데요. 인포 영상을 같이 보면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이런 거구나라고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믿겨지지 않으실 거예요. 어떻게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저런 용어를 쓰지? 기술적인 건 떠나서 일단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되게 고급스럽죠. 그 방법은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디지털 리터러시를 보면 단순하게 기술을 사용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총 9가지의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기술과 능력에 조금 더 가까운 쪽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테크놀로지 리터러시가 있습니다. 어떠한 기술, 그 기술의 원리에 대한 부분,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어떠한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 그 기술에 대한 법률에 대한 부분부터 이런 게 테크놀로지 리터러시고요. 그다음에 작게 데이터부터 또 시작을 할 수 있겠죠. 데이터를 잘게 분해하고 분류하고 분석하고 나만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이게 데이터 리터러시고요. 빅데이터 분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 리터러시에 포함이 됩니다. 균형적인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 리터러시를 통해서 얻게 된 결과물을 단순하게 내가 이제 컨텐츠 소비자로서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컨텐츠 생산자로서 기획하고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 생산하는 것까지, 이게 컨텐츠 리터러시이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컨텐츠를 어떠한 미디어에 태울 것인가, 그 미디어를 바라보는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이런 감각, 그런 생각도 사고도 되게 중요하지만, 비판적 사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별 그 특징을 이해하는 것부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커뮤니케이션 리터러시가 해당이 됩니다. 우리 오프라인에서의 커뮤니케이션과 디지털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디지털 세상에서의 어떤 문해력을 포함한 이런 커뮤니케이션 리터러시가 해당이 되고요.
지식과 기술보다 약간 태도적인 부분으로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하면 나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는 것, 네, 디서플린 리터러시. 그다음에 요즘 같은 세상에 좀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이죠. 배우고 써먹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네, 내가 배운 것을 내 일상 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는 것, 공부할 시간에 다른 짓 하지 않고 그것만 집중해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 디지털 러닝 리터러시입니다. 네, 그리고 디지털 세상에서의 관계적인 부분, 공동체 의식, 네, 그리고 민주시민 교육도 같이 포함이 되죠. 이런 게 다 릴레이션십 리터러시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건강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거죠. 디지털을 건강하게 사용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디지털 도구를 이용해서 내 건강을 보다 낫게 좋게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이 총 9가지가 있는데요. 네, 어찌 보면 이렇게 어떤 하나의 교육이라든지 우리가 배움이라고 하는 건 직접 내가 행동을 하면서 배우는 게 더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실은 사실 교육이 이렇게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만 네, 이게 잘 실천하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공자님도 이미 알고 계셨더라고요. 내가 듣기만 한 건 까먹을 수 있다. 내가 본 건 기억할 수 있지만 직접 행동을 해야 드디어 이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직접 행동을 하기에는 물질적,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금수저 물고 태어나야 네, 그 해외여행에 가서 그 문화적인 것들도 느끼고 네, 직접 비싼 등록금을 내서 지식을 배워야 되는 그런 세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디지털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도구들이 너무 많이 있고 지식들은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에 남아 있거든요. 네, 이런 교육을 네, 먼저 내가 문제와 결핍을 찾아내고 스스로 탐색하면서 생각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그렇게 질문하면서 얻게 된 결과들을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생각을 좀 더 키우고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을 창작하고 발표하고 이 활동을 하기 전과 나를 비교해가면서 성찰하는 STCPR 과정을 거치다 보면 앞에 그 인포 영상을 제작했던 그 4학년짜리 학생처럼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면서 단순한 지식만을 얻는 게 아니라 지혜까지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거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나만의 미디어를 제작한다거나 클라우드를 활용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배운다거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정보의 진실과 허구를 구분할 수가 있겠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도 있고 네, 디지털은 문화예술과 찰떡궁합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학교에서 아니면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서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서 입장으로 한번 들어봐 주시면 네, 빅데이터 분석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 도서관 이용자 관심사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맵으로 도서 분류 체계를 정리해 볼 수 있고요. 클라우드로 다른 사서와 협업을 할 수도 있겠죠. 클라우드를 통해서 우리 도서관, 다른 도서관 네, 이렇게 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용 지도를 제작할 수도 있을 거고요. 도서관 역사를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사이트 제작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 도서관 행사를 홍보하는 그런 사이트를 제작할 수 있을 거고요. 캐릭터 제작 도구를 이용해서 도서관 안내사항을 전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마을 제작 그래픽 도구를 이용해서 도서관 주변 마을을 표현한다거나 디지털 도자기 제작 도구를 이용해서 직접 제작한 도자기를 디지털 전시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사이버 미술관, 박물관, 관람 도구로 문화예술을 탐사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인공지능으로 도서관 홍보 카드를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내가 그린 스케치를 채색할 수도 있고요. 디지털 회화 도구를 이용해서 사파를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패러디 작품을 제작할 수도 있고요. 네, 3D 프로그램으로 어떤 미니어처 작품을 제작한다거나 VR, AR 작품으로 변환시킬 수도 있죠. 네, 디지털 작곡 도구를 이용해서 디지털 음원을 제작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잠깐 앞부분 들려드릴 이 곡은 청각장애 학생이 음악을 공부하지도 않았던 청각장애 학생이 2시간 동안 제작했던 결과물입니다. 네, 모두 디지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네, 이거는 베트남 사례인데요. 로고 디자인을 이용해서 나만의 로고를 제작할 수 있는데 자기네들이 미술 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학생들이 만들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안목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겠죠. 네, 로고를 이용해서 이런 컵을 만들 수 있고 디지털 동화책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프라인 책으로도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나만의 미술 작품도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작된 건 5초 전과 지금의 모습, 상을 비교해서 동영상으로도 플레이할 수도 있겠죠. 안녕. 나는 베트남 사파에 사는 소야. 반가워. 네, 지금 이 보시는 부분은 아이언맨에 나오는 토니 스타크인데요. 보시면 인공지능과 협업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인공지능에게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통해서 어떠한 걸 내가 결정해야 되는지 의사결정하는데 다양한 해답을 찾는데 도움을 많이 받죠. 네, 이 모습이 어찌 보면 저는 미래 우리 사서들이 해야 되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기술 중심 사회에서 사셨죠. 그러다 보니 기술 뭐 하나라도 있어야 돼. 그런 기술이 있어야 돼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살다 보니까 아니에요. 가방끈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에는 어떻게든 뭐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고 유학을 보내려고 하셨습니다. 지식 중심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지혜 중심 사회로 전환되는 이 상황을 맞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야 될 때인데요. 네,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오느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합성한 게 아니라요. 위쪽은 흑백이고 아래쪽은 풀들이잖아요. 네, 위쪽부터 봄을 맞이했다고 하면 아래쪽에 있는 이 풀들은 햇빛을 받지 못해서 봄을 맞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위쪽은 기다려주고 아래쪽에서 풀들이 먼저 봄을 맞이했기 때문에 온 숲이 봄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된 건데요. 저는 위에서부터 어떤 정책적으로 내려온다거나 아니면 도서관장님께서 자 이거 해라고 해서 알려주는 그런 변화는 성공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사서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 변화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먼저 만들고 도서관 윗분들은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된다고 하면 이 힘든 상황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이어서 토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발표에 이어서 이제 발표했던 분들이 나와서 같이 토론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네, 발표하는 동안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서들이 새로운 시대를 잘 대응하려면 개인의 노력과 함께 직업적 집단 대응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우리 윤명희 관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까요? 네.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도 이제 이런 노력들을 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는데 많이 힘들죠. 예. 저는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있을 때 젊은 사서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리더는 관장만이 리더는 아니다. 그 조직에 있어서 현재의 문제를 가장 잘 뾰족하게 인식하고 그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돋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그룹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도서관, 원하는 도서관 조직의 상을 그리고 우리 미래 도서관에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을지를 스스로 한번 기획해보고 상을 만들어보고 그것이 좀 공론화가 필요하다면 주요 의사결정권자가 관장이라면 관장한테 가서 얘기하고 시장이라면 시장한테도 좀 찾아가서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장관이라면 장관한테도 좀 갈 수 있는 그런데 이걸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정말 집단적인 전략적 방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은 이렇게 개인적인 지금 고민들이 막 쌓여 있을 때 이것을 좀 집단화시킬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 한국도서관협회라든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많이 이제 호소하기도 하고 많이 의견 제안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의 것들을 제가 몇 년간 해보니까 밖에서 뭔가 촉구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도서관협회의 변화를 원한다면 협회 내에서 실제로 깊숙이 들어가서 함께 실천하고 고민하면서 그 안에서 변화를 깨할 때만이 이게 효과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다시 나의 문제로 귀결돼서 현재 여러분이 발딛고 있는 그룹에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끼리 먼저 그룹화하고 그 그룹들이 조금 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노력으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의 이러한 답답함들을 함께 끌어내기 위해서 저희 경기도에는 경기도 사서협회
도서관협회가 있고요. 서울시에는 서울시 도서관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전국 도서관 대회 때 이 재난 상황에서 도서관과 사사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풀어낼 수 있을까라는 이런 현장의 답답한 고민들을 함께 토론하고 공감하면서 해결 방안을 스스로 찾기 위해서 이번에 준비한 사서 릴레이 토론회의 주제는 재난 상황에서의 도서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현장에서 스스로 그 고민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현장 사서들이 주체가 돼서 대응 매뉴얼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올려주신 분 정말 이 개인적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함께 고민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경사협이나 서도협 문을 두드려 두시면 함께 고민하고 집단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주신 분은 우리 이제 집단 행동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주셨던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지금 이미 집단이 마련이 되어 있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집단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관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찌 보면 가장 이 답변해 주신 것 중에 핵심은 컨트롤 타워에게 우리가 계속 언급을 하는 것보다도 사서 본인들이 먼저 모여서 문제를 의식하고 그다음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개개인들이 발전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있었던 이런 단체에 문을 두드려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을 한번 더 받아볼까요? 네,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도서관이 중요하게 생각할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생각을 듣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박태원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도서관뿐만이 아니라 전 분야, 사회 전 분야에서 이 언택트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더 이상 무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언택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생긴 개념은 아니죠. 그 이전에 4차 산업혁명의 어떠한 기술적 디지털화의 결과로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대면을 좀 깊이 하는 경향성이 좀 나타나게 되면서 마케팅의 관점에서 언택트 서비스가 처음 얘기가 나오게 됐는데요. 도서관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저는 학생들한테 키오스크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맥도날드가 키오스크로 주문을 받게 되면서 엄청난 사회적인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특히 어르신들은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저희가 좀 고난이도의 어떤 새로운 세계다라고 받아들일 필요성은 이제 없고요. 이제 모든 이제 인생이 길어지죠. 평생 교육의 시대고 그 평생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이 이제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직면한 문제는 사실은 정해져 있죠. 오히려 디지털 격차가 이번 기회로 인해서 훨씬 더 벌어졌다라는 큰 문제가 있고요. 그런 부분은 아주 기초적인 원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제일 처음으로 빨리 해결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언택트의 패러다임은 굉장히 길게 봐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외에 그것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일반 대중들이 거기에 점점 익숙해질 예정이거든요. 그랬을 때 도서관이 얼마나 더 매력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뭐 도서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사회에서, 그것도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온 인류가 지금 처음으로 이런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모두 다 겪어야 되는 그런 문제이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박태원 박사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문은 최근에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대면 프로그램, 줌을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참여했는데 아무래도 집에서 듣다 보니 화면을 켜두기가 불편해서 껐는데 강사분이 계속 상호 소통하길 원하시더라고요. 이런 불편함에는 어떠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저를 콕 집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실제 저희도 이런 워크숍을 진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줌뿐 아니라 뭐 다양한 소통 방법들이 있죠. 우리가 비대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엄연히 따지면 비대면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네, 비접촉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돼요. 비접촉 프로그램, 온라인은 무조건 다 비접촉이겠죠. 하지만 그런 비접촉도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겁니다. 대면과 비대면. 만약에 유튜브나 EBS를 통해서 일방적인 강의를 시청하는 거라고 하면 그건 비대면이 맞겠죠. 하지만 줌이라든지 행아웃 미트라든지 이런 쌍방향 소통 도구를 이용한다고 하면 그거는 대면입니다. 집에서 수업을 하신다고 하면 편의성 면에서,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참여하시는 거지만 엄연히 워크숍에 참여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시작할 때부터 줌을 통해서 쌍방향 소통을 하는 곳이다라고 하면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참여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거는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만약에 나는 이런 수업이 싫고 이런 워크숍이 싫고 그냥 진짜 비대면, 온라인이지만 비대면 그런 수업을 원한다고 하면 도서관에서 기획할 때도 이건 일반 대중들이 집에서 편하게 아무 때나 들을 수 있게, 아니면 채팅으로만 질문할 수 있게 그런 비대면 워크숍을 하겠다. 네, 유튜브 라이브라든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형태를 기획을 해야 되는 거죠. 기획단에서부터 준비가 되었어야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줌이라든지 이런 쌍방향 소통 도구를 이용했다고 하면 그 도구의 장점을 살릴 수 있게, 그게 음소거를 한다거나 카메라를 꺼두는 게 절대 예의가 아니거든요. 네, 거기에 맞춰서 참여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불편함에 대한 해결책이라기보단 참여할 때 내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참여를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이제 다른 형태의 워크숍을 참여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하시는 질문에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네, 다음 질문 넘어가 볼까요? 네, 우리 윤명희 관장님께 질문이 왔습니다. 도서관과 사서의 현실을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드린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근 서울시 성동구가 각종 재난 발생 시 대면 업무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합니다. 사서도 재난 시대 대면 업무 필수 노동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것도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성동구에서 저런 조례가 제정됐군요.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하시는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지요? 제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거의 한 2월 달부터 지금 10월이니까 8개월 가량 도서관들이 지금 휴관과 재개관, 또 부분 개관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제가 계속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뭔가 핵심 부서가 아니라는 느낌을 계속 받거든요. 선거 때도 초기에는 사실은 선거 사무에 도서관 사서들이 종사하지 않았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는 지금 선거나 뭐 이런 걸로 막 바쁘고 각종 재난 상황에서도 각 부서들은 다 거기에 동원되느라고 바쁜데 도서관은 왠지 그런 것과 무관한 곳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편해서 좋기도 했지만 뭔가 이게 그 조직의 핵심 업무로부터 소외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도서관은 사업소잖아요. 각종 조직에 있어서 도서관 조직이 사업소예요. 도서관이 무슨 기획예산과라든지 인사팀이라든지 이런 중요 부서에 속하지 않았던 그런 경험들이 늘 있어 왔거든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도서관이 문을 닫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고 있고, 도서관에 있는 사람들 뭐 하고 있니? 보건소에서는 저렇게 몇 달째 휴식도 못 취한 채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국에 도서관은 정말 뭘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그런 비난의 화살을 맞아야 하는 것 역시도 도서관이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을 때 정말 씁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난 상황에서 도서관이 정말 필수 기관인가? 필수 기관이어야 하는가? 필수 기관이 되려면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깊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저런 업무를 해가 아니라 도서관이 필수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보건소 문 열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도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 가지 비대면 접촉 상황으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그 방역을 철저히 해가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도서관 역시도 일부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우리가 도서관 서비스의 일부 기능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이 재난 상황에 필수 기관이
라는 생각에는 많은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은 여전히 의문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사회에 보여줬던 것과 또 우리의 인식, 그다음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엮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더 전위적으로 생각해서 도서관이 재난 상황에도 필요한 필수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역할들을 실천을 통해서 좀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되게 도서관 방역 철저히 하잖아요. 브레이크 타임 열심히 두고 방역 되게 철저히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부모들이 직장에 나가갖고 온라인 수업에 있어서 방치되어 있는 학생들을 긴급 돌봄 형태로 지금 여전히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는 일부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 역시도 그 넓은 공간에서 뭔가 보호와 그다음에 돌봄과 가르침이나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좀 긴급 돌봄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도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특히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그 긴 시간을 답답함을 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위로해 줄 수 있는 기관으로서 우리를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실천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실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많이 시도를 해봤는데요. 장애 요인이 있어요. 이미 우리나라는 읍면동사무소에서 그런 노력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 니네까지 뭘 그런 거를 해. 장애인 서비스는 장애인 팀에서 하고 다문화 서비스는 다문화 팀에서 하고 보건소에서 자가격리자 대상은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디지털 소외계층이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해서 시도하려고 해도 그 접점을 찾고 그런 대상 이용자들을 만나는 것이 매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필수 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사회 제도적으로도 그리고 법적 기반이라든지 아니면 궁극적으로 중앙부처에서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선언 이런 것들도 동시에 병행돼야지만 하부 단위에서 이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이런 개별적인 노력들이 중앙 단위의 정책과 제도로 뒷받침될 때만이 그렇게 필수 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리 관장님께서 필수 기관이 되려면 일단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네,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보다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아이디어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질문 하나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네. 시간 관계상 지금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될 때인데요. 네, 함께 해주신 우리 윤명희 관장님, 박태현 박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옆에서 수어 통역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우리 앞에 했던 발제 내용은 서울지식이음축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또 기타 궁금하신 부분들도 되게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서분들이 지금 이 행사에 참여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도 우리 뭐 이걸로 딱 끝이 아니니까 이후에 궁금하신 부분 또 다시 이런 활동을 통해서 네, 궁금하신 부분 해결하실 수 있도록 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